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여러분, 이 정책 진짜 효과가 있었을까? 이런 질문 되게 간단해 보이죠? 근데 사실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완벽한 실험 환경을 만들 수 없을 때 우리는 대체 어떻게 진짜 원인, 그 인과관계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스탁 앤 왓슨 교과서와 함께 계량경제학의 아주 강력한 도구, 준실험의 세계로 들어가 볼 건데요.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위험한 함정들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여행할 경로를 한번 쭉 훑어볼까요? 우선 준실험이란 걸 왜 써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요. 회귀단절 설계라는 아주 똑똑한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이 모든 분석의 심장인 핵심 수식을 한번 제대로 정복해보고요. 마지막으로 분석을 망칠 수도 있는 내적, 외적 타당성이라는 함정들을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준실험 왜 필요할까? 부제는 완벽한 실험이 불가능할 때네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준실험이라는 진짜 실험이랑은 약간 다른 이걸 써야 할까요? 그건요, 아주 간단해요. 현실 세계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완벽한 무작위 통제 실험 같은 건 거의 불가능한 사치나 마찬가지거든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진짜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상적인 실험은 꿈 같은 이야기고, 그럼 우리는 이 완벽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대체 어떻게 진짜 원인과 결과를, 즉 인과관계라는 걸 밝혀낼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 주제, 회귀단절 설계 들여다보기입니다. 경계선을 이용한 인과관계 추론. 맞습니다. 여기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어떤 정책이나 혜택이 적용되는 그 경계선, 그 커트라인에 딱 집중하는 겁니다. 이 경계선을 이용해서 인과관계를 마법처럼 찾아내는 방법. 이게 바로 회귀단절 설계, 영어로는 RDD라고 부르는 기법입니다. 이 회귀단절 설계는요, 크게 두 가지 맛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명확한 회귀단절이고 다른 하나는 모호한 회귀단절입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아주 쉬워요. 예를 들어서 시험 80점 넘으면 예외 없이 무조건 장학금. 이건 규칙이 칼 같죠. 이게 바로 명확한 회귀단절이에요. 반면에 80점을 넘으면 장학금을 신청할 자격이 생겨요. 이건 어때요? 장학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100% 받는 건 아니죠. 이런 게 바로 모호한 회귀단절입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 핵심 수식 13.8 완전 정복. 부제는 분석의 엔진을 해부하다입니다. 자, 이제 이 분석의 진짜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엔진, 바로 RDD의 핵심 수식을 우리 같이 한번 샅샅이 뜯어보자고요.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복해야 할 그 유명한 식, 스탁 앤 왓슨 교과서의 식 13.8이죠. 자, 딱 봤을 때 어떠세요? 좀 복잡해 보이나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이 공식이 사실 얼마나 단순하고 명쾌한 논리를 담고 있는지 제가 하나씩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수식만 딱 떼어서 화면에 크게 띄워봤습니다. y는 베타0 더하기 베타1 xi, 그리고 베타2 wi, 마지막으로 ui. 다시 봐도 좀 복잡해 보인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단순해 보이는 한 줄짜리 방정 시간에 우리가 찾던 인과관계를 밝혀낼 정말 놀라운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씩 가볼까요? 먼저 y는 이건 결과 변수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측정하고 싶은 최종 결과를 말해요. 예를 들면 학생의 최종 성적이 될 수 있겠죠. 다음은 xi. 이건 연속 변수입니다. 장학금을 주냐 마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변수. 바로 그 시험 점수 같은 거예요. 커트라인을 중심으로 값이 쭉 이어지죠. 그리고 wi. 이건 정말 간단한데요. 그냥 처치 변수예요. 0 아니면 1 값을 갖는 말 그대로 온오프 스위치 같은 겁니다. 기준점을 넘어서 처치, 즉 장학금을 받았다? 그럼 1. 못 받았다? 그럼 0. 아주 간단하죠? 자, 그리고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베타2. 베타2, 이 수식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녀석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다른 모든 효과를 다 걷어낸 순수한 정책 효과의 크기를 딱 보여주는 값입니다. 이 숫자 하나로 그 정책이 진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네 번째 파트, 숨겨진 함정, 내적 타당성입니다. 부제는 이 결과를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자, 이제 우리는 베타2라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분석 결과 우리가 정말로 믿어도 되는 걸까요? 이게 바로 내적 타당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찾아낸 저 베타2 값이 사실은 엉터리일 수도 있다면요? 그 신뢰도를 뿌리째 흔들어버릴 수 있는 숨겨진 함정들은 과연 뭘까요? 자, 교과서에서 경고하는 대표적인 위험 요인들을 한번 보죠. 먼저, 이 준실험 설정이 무작위 배정하고 정말 비슷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커트라인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점수를 조작해서 경계선을 살짝 넘어버린다면 이건 더 이상 무작위가 아니게 되죠. 또, 규칙을 완벽하게 지키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고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받는 경우가 생기면 당연히 효과가 제대로 측정되지 않겠죠. 그리고 어쩌면 가장 무서운 건데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떤 체계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커트라인 바로 위 학생들과 바로 아래 학생들 사이에 성적 말고도 동기부여 수준 같은 데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가 발견한 효과는 정책 때문이 아니라 원래 있던 그 동기부여 차이 때문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분석을 망치는 주범들입니다. 자, 5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결과의 일반화, 외적 타당성. 부제는 이 결과가 다른 곳에도 적용될까? 입니다. 좋아요. 우리가 내적 타당성의 함정들을 다 피해서 완벽한 베타2를 구했다고 칩시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여기서만 통하는 거 아니야? 다른 데서도 똑같이 나올까? 이게 바로 외적 타당성의 문제입니다. 외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들은 뭘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서울 강남의 특전 명문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정책의 효과를 분석했다고 해봐요. 그 결과가 아주 좋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이 정책을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해도 똑같은 효과가 나올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처럼 연구 대상이 된 집단이나 연구가 수행된 환경이나 시기가 너무 특수하면 그 결과를 다른 곳으로 일반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준실험 사용자를 위한 요약.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자,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 강력한 준실험 방법론을 사용하려는 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들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성공적인 준실험을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핵심 가정 이해하기. 내 분석이 어떤 가정 위에서 돌아가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가정을 모르면 분석은 그냥 모래성이에요. 둘째, 내적 타당성 점검하기. 내 결과를 믿을 수 없게 만드는 숨겨진 함정은 없는지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적 타당성 평가하기. 그래서 이 결과를 누구에게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일반화의 범위를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준실험은 강력한 렌즈와 같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네, 준실험은 세상을 아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렌즈를 우리 손에 쥐어줍니다. 하지만 그 렌즈를 통해서 진실을 볼지 아니면 왜곡된 허상을 볼지는 전적으로 그 렌즈를 사용하는 여러분이 얼마나 신중하고 정직하게 분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